오늘은 선조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자, 명종이 죽고 명종이 후사가 없었습니다. 명종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후대 왕을 찾아서 이제 명종의 선대가 누구죠? 중종이잖아. 그렇죠, 중종. 뭐 인종이야 중종 아버지였으니까. 그래서 중종의 반계를 찾아서, 그러니까 중종의 7번째 아들이 있었고 여기에 3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 선조였죠.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원래는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 왕이 됐죠. 그러니까 살인 서자였던 선조가 왕에 오르면서 정치적 파트너로,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조정에 누가 더 많아? 살인파가 더 많았고 훈구파는 숫자가 적은 상태였어. 훈구파는 왜냐면 숫자가 떨어지고 있었죠. 왜냐면 훈구파가 결국에 여러 가지 사화에 승리했지만 살인파는 과거제에 합격하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고 대세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면 선조로서는 그러니까 정식 아들이 아닌 서자로서 즉위했던 이 선조로서는 누구를 정치 파트너로 선택해야겠어요? 촉수가 많은, 그쵸? 살인파. 대세를 선택해야지 유리하겠죠. 그래서 살인파를 선택함으로써 드디어 살인파가 조선의 대세가 됩니다. 살인파는 버텨서 드디어 권력을 잡은 거죠. 어떤 위화도 회군 이러한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라 버텨서 드디어 권력을 잡았다. 근데 권력을 잡았는데 권력을 잡자마자 살인파가 분열하죠.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권력을 잡으면 또 나뉜다. 이거 권력의 속성인지 모르겠지만 권력을 잡았는데 얘네들 분열합니다. 어떻게 분열하냐면 이 살인파 입장에서 이 남은 훈구파를 어떻게 할 건가? 강경한 사람들은 야 얘네들 씨를 말리자, 없애자는 쪽이 있었고, 아니다 얘네들도 사람이잖아 좀 남겨두자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강경파를 동인이라고 불렀고요, 온건파를 서인이라고 불렀다. 사실 깊이 들어가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김효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좀 부차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좀 더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강경파, 온건파, 그러니까 훈구파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살인파가 동인 서인으로 이렇게 분열됨으로써 이제 붕당 정치가 시작됐고요. 이 붕당이란 거는 벗붕, 무리당자,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무리를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파 중에 뜻을 함께하는 애들이 이제 강경파가 동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온건파가 서인 해가지고 무리를 이루어서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분당 정치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인 서인이 나뉘어서 대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얘네들은 주로 뭘 두고 싸웠냐면, 일단 첫 번째 무슨 처리 문제? 아까 나왔듯이 맞아요. 남아있는 무슨 처리 문제? 훈구파 처리 문제. 훈구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동인이 쓸어버리자는 쪽이었고 서인은 좀 남겨두자라는 쪽이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권력을 쭉 이어가기 위해서 이조전랑이라는 이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되게 몰두합니다. 여기에 집착하죠. 이조전랑이라는 이 관직에 집착해요.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는 조정에서 딱 6개 자리야. 6개 자리에 이 공무원 면접관 역할을 하는 6개 자리에 자기네 정파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여기 이조 전랑의 설명이 나왔는데, 그쵸? 공무원 면접관 역할을 합니다. 이 전랑은 사람을 가려 뽑는다 해서 전랑이라 부르고요. 가려 뽑을 전에 사내 랑자야. 후임을 첨부할 수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무조건 자기 후배들 계속 꽂아 넣을 수 있었고요. 당하관을 선발할 권리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급이 낮은 신하들을 선발할 수 있어, 직접. 그 다음에 3사의 관원을 추천할 수 있었어. 3사라는 게 뭐 하는 곳이죠? 언론 활동하는 곳이잖아요. 정치 싸움 하는 곳이야. 정치 싸움 하는 곳에 사람을 추천할 수 있었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자리로 인식되었고, 각 붕당에서는 이조 전랑이 자기 사람 임명하기 위해 정치적 다툼을 했죠. 살인파는 권력을 잡자마자 또 나눠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누가 더 우세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동인이 우세했을까, 서인이 우세했을까? 살짝 누가 우세했다? 살짝 동인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 전개가 됩니다. 살짝 동인이 우세한 속에서. 그럼 동인이 우세하니까 여기서 또 뭔가 나뉘겠죠. 동인이 우세하니까 여기서 또 뭐가 나뉘냐면, 여기서 북인, 남인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여기 지금 누가 있다? 서인이 있는 상황에서 선조 시대 정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훈구파 뭐 이렇게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정치가 얼마나 어지러웠겠어. 근데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무슨 내란이 발발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제대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임진왜란은 일본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일본이 근데 조선을 무작정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 여러 가지 국제 정세적 상황이 있었죠. 자, 일본은 원래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다.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 이걸 무슨 시대로 부르냐면 전국 시대로 부르. 근데 이 전국 시대를 끝장낸 사람이 있었죠. 이게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히데요시라는 이 영웅이 전국 시대를 끝장냅니다. 일본을 하나로 통일해낸 거죠. 통일해냅니다.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첫 번째, 얘는 약간 망상가였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어디까지 정벌할 계획을 세웠냐면 명나라, 이 중국의 명나라 플러스 어디까지? 저기 남쪽에 인도, 당시 알려져 있는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인도까지, 저기까지 다 내 땅으로 만들겠다, 이 생각을 키워요. 그래서 쳐들어가죠. 그래서 명나라로 쳐들어가려면 이 먼 바다를 건너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조선으로 밟고 지나가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망상이 첫 번째 원인이 될 거고, 두 번째 원인은 일본이 통일하니까 맨날 싸움만 하던 일본의 사무라이들, 이 무사들은 이제 직업이 없어진 거 아니야. 이 불만이에요. 실직 상태라고, 실직. 이 실직 상태를 해소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뭘 일으키는 거야? 전쟁 일으키는 거야. 세 번째, 당시 이 명나라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었어. 근데 명나라가 무역을 통제하고 있었어.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부르냐면 해금 정책을 불러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당시 일본에서 생산되는 게 은이었어. 은이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었다. 이 은을 생산해가지고 명나라로 가서 명나라의 도자기를 사가지고, 명나라산 도자기를 사서 이제 유럽에다가 수출해서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싶었어. 일본도. 일본에서 예를 들어 이거지. 일본에서 은 수출해가지고 명나라에서 도자기 사서 이걸 뭐 유럽에다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무역을 하고 싶었는데 명나라가 이걸 막는 거야. 야, 니네 안 받아. 막는 거죠. 원래 무역이라는 게 뻥튀기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일본도 이거 하고 싶은데 막는 거야. 열받죠. 이 무역에 참가도 하고 싶고, 그쵸? 다시 무역에 참가도 하고 싶고, 망상도 가지고 있었고, 통일했는데 무사들은 불만이고, 그쵸? 쳐들어가는 겁니다. 최초의 타깃이 어디라고? 조선인 거죠. 조선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란? 임진왜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몇 년에? 1592년 4월 달에 일어납니다. 배경은 일본이 통일돼서 무사들이 불만이죠. 무사가 뭐라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사무라이죠. 사무라이들이 불만이었고 이게 뭘로 표출됐다? 전쟁으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누가 당시 일본의 권력자, 지배자였던 히데요시가 망상을 품고 있었다. 여러분들 오사카 가본 적 있어요? 오사카 가면은 오사카 성이 있는데 여기에 히데요시의 진짜 부채가 있어. 당시 히데요시가 쓰던 부채가 남아 있는데 진짜 명나라와 인도를 자기가 이제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지도로 부채에다가 새겨놨어. 그렇죠? 명나라와 인도까지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명나라와 인도를 먹으려면 어디가 길이 되어야 한다? 조선이 길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길도자지. 빌릴 가짜야. 길을 빌릴 가짜. 길을 빌려달라. 임명. 명나라로 들어가는데 길을 빌려달라라는 걸 명분으로 쳐들어옵니다. 조선은 받아들일 수 없죠. 뭔 헛소리야. 뭐 길을 빌려줘 무슨 헛소리야. 전쟁하자는 거죠. 한판 붙는 겁니다. 하지만 조선은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자, 일본은 조선에 쳐들어올 때 나름 작전을 짜고 옵니다. 어떤 작전을 짜고 오냐면 자, 이런 작전을 짜고 오죠. 그러니까 육군이 이렇게 쭉 밀고 올라올 때 수군은 어떻게 한다? 바다 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급을 한다. 이게 무슨 작전이냐면 수륙 병진 작전이에요. 물과 육지로 함께 올라간다. 수륙 병진 작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육지로 쭉 올라가는 건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육지로 쭉 올라가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식량이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전멸하는 거야. 식량이 떨어질 때쯤 보급을 해야지. 그쵸? 이게 수륙 병진 작전의 핵심이죠. 그래서 일본이 작전을 구상했던 건 수륙 병진 작전이었죠. 일단 육지에서 뚫는 게 핵심이지. 1번이 육지에서 뚫어내는 거야. 근데 조선은 당시 이 전쟁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고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일단 초반에는 패배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대규모로 쳐들어올 걸 알았냐고요. 조선이 상상했던 건 옛날에 뭐 삼포 외란 혹은 뭐 쓰시마 정벌 이럴 때 생각했던 외구 수준의 소규모 전투만 상상했지 대규모 침공은 상상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은 초반에 참패합니다. 참패. 그리고 왕이었던 선조는 도망가죠. 쿨하게. 이래서 선조가 욕을 먹는 거죠. 조선은 망할 뻔하죠. 망국의 위기에 빠집니다. 유명한 전투가 상주 전투고 이 상주 전투가 이제 뭐 설명하자면 긴데 뭐 이런 거죠. 당시 조선의 방어 체계가 이제 재승방략이라고 있어요. 재승방략.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여러 가지 부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킨 다음에 이 대부대를 만들어서 한 번에 적군을 물리치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일본군이 쳐들어오면은 경상도 부대를 한 곳으로 모아요. 그 다음에 이 대부대를 가지고 여기서 모여진
이 대병력을 가지고 일본군을 무찌르는 이게 재생방략이야. 괜찮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경상도 병력을 상주에다 모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경상도에서 이 경상도 부대가 한 100년 만에 실전으로 모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지. 그래서 일본군이 이 실전으로 단련된 일본군이 이 몰려왔을 때 진짜 오합지졸처럼 무너집니다. 막 밥 해먹고 훈련하다가 무너져. 이게 상주 전투야. 어이없이 이 경상도 거의 전병력이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이때 척후병이 일본군이 왔습니다 했더니 이일이 목을 잘라요. 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상주 전투고 경상도가 뚫렸잖아.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충청도거든. 충청도. 그래서 충청도를 막으려고 이제 누가 내려오냐면 조선의 이제 최고 레전드 장군이었던 신립 장군이 내려와요. 신립 장군. 신립 장군이 이제 여진족 이 북방 지역에서 이제 거의 레전드급. 여기서 이제 전설이 되었던 장군이 신립이야. 여진족이랑 기가 막히게 싸우던 사람이에요. 이제 기마 전술에 이제 천재적으로 재능이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충청도에서 일본군을 막아야 되는데 충청도에는 무슨 산맥이 있냐면 이 소백 산맥이 있죠. 이 산맥에서 막으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조령이라는 그러니까 탄금대라는 그러니까 조령이라는 이 지형도 있었어. 조령에서 막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굳이 탄금대라는 허허 벌판으로 가요. 벌판으로 갑니다. 왜 벌판으로 갔냐면 신립이 자기 주특기가 기마전술이니까 벌판으로 가야지. 자기 주특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벌판으로 간 거야. 그래서 탄금대에서 일본군이랑 붙죠. 자기 주특기로. 신립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지. 자기 주특기가 기마전술이니까 조령에서 숨어서 싸울 바에 주특기로 붙은 거야. 근데 실수였지. 말 타고 기마전술로 돌격하는데 일본군은 뭘 갖고 있어요? 그쵸? 일본군은 뭘 갖고 있습니까? 당시 최신 무기였던 그쵸? 서양에서 들어온 그쵸? 조총을 갖고 있었죠. 빵빵빵빵 쏘는 거죠. 돌격하는 말. 조선군 정예병력. 신립이 북방에서 끌고 온 조선군의 정예병력이 전멸합니다. 충청도가 뚫린 거죠. 막을 군대가 없어. 근데 여기 북방에 있는 거 다 뺄 수 없어요. 왜냐면 여진족들이 있으니까 다 뺄 수 없어. 당연히 한양은 함락됩니다. 무려 20일 만에. 보통 부산에서 서울까지 과거 치러 갈 때 14일 정도 걸렸대요. 그러니까 과거 치러 가는 것보다 얼마 차이도 안 난 거야. 전쟁인데. 그러니까 조선이 이렇게 망할 뻔하고 있는데 영웅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뭐 양반들이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의병, 곽재우, 그리고 수군, 이순신 이 사람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한산도 대첩, 뭐 진주 대첩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누가 또 도와줍니까? 우리나라가 맨날 조공 바치고 얘네들이 도와주죠. 명나라 애들이 도와줘요. 근데 명나라 애들이 야 조공 바치고 그래서 조선 애들이 위험하다.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래서 도와줬을까? 뭐 그런 거 있었겠지. 근데 한 1%? 아니야. 걔네들은 왜 도와줬냐면 알았어요. 야 일본 목표가 우리라며.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가자. 미리 가서 조선에서 막자. 요쯤에서 막고 우리나라 넘어오는 거 미리 예방하자라는 논리로 막은 거야. 왜냐면 자기네 땅으로 넘어오면 피해잖아. 그러니까 야, 조선에서 막자. 이 논리로 온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순망 치한론이라고 불러요. 입술이 망하면 치아가 시리다. 알겠죠? 순망치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입술인 거야. 자기네 중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참전합니다. 일찍이.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 도와주러 온 거니까. 그리고 광해군이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분조라 그래서
조정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정부를 나눠요. 그러니까 지금 선조는 도망갔잖아. 그래서 선조는 도망갔기 때문에 정부를 나눠가지고 막 돌아다녀. 그래서 야, 우리 조선 아직 안 망했어, 의병을 일으켜라 하면서 막 돌아다녀. 그래서 막 독려하고 의병도 일으키고 막 싸우라고 명령도 내리고 하면서 활동한 나머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죠. 어쨌든 이런 활약 덕분에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가 중요하죠. 대표적인 전투가 평양성 전투야. 평양성 전투. 평양성까지 빼앗겼었는데 여기서 그쵸?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일본군을 격파하고요. 평양성 전투에 이어서 이제 어디까지 쭉 밀고 가려고 그랬냐면 한양을 탈환해야지. 근데 한양을 탈환하러 가려다가 이제 조선군이 어디에 먼저 가서 머물고 있었냐면, 보세요. 여기 평양이잖아. 평양을 탈환했어. 그 다음에 한양을 탈환하러 가야 돼. 한양이야. 조선군이 먼저 명나라 애들아 우리 먼저 가 있을게 하고 이 행주상성에 먼저 가 있었어요. 여기 행주상성이야. 행주에 가 있었어. 그리고 남쪽에서 이제 권율 장군이 와서 행주에 먼저 가 있었지. 명나라 애들도 오케이 우리도 명나라도 갈게 하면서 쭉 내려오고 있었어. 근데 일본군이 이 내려오는 명나라 애들을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격파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애들이 여기서 더 이상 오질 않아. 일본군한테 한 대 맞더니. 그러니까 행주산성에 있던 조선군이 고립됩니다. 명나라 군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일본군이 오케이 얘네 고립됐구나. 얘네들 전멸시켜야겠다. 그래서 일본군이 행주산성에 있는 조선군을 끝내기 위해서 다 옵니다. 이게 행주 대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조선군이 일본군을 물리치죠. 이게 행주 대첩이에요. 행주 대첩이죠. 무슨 장군? 권율 장군. 전세가 완전 역전되죠. 하지만 이 와중에 무슨 전투?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군이 패배함으로써 명나라 애들은 일본과 교전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 2기가 시작됩니다. 자, 2기는 명나라 일본 협상기예요. 자, 명나라는 벽제관 전투 이후에 명나라는 전쟁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전쟁을 막아냈거든. 그래서 일본과 화평교섭을 시작해요. 명나라는 그때부터 조선에 눌러 앉아서 횡포를 부려. 막 물건 뺏어가고 막 짜증 부리고, 그쵸? 그러면서 명나라에서 협상가 심유경이라는 애가 나타나. 심유경이라고 이제 말빨 좋은 애를 한 명 붙여가지고 일본이랑 협상을 시켜요. 근데 심유경이라는 애가 이제 국제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한테 거짓말. 일본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 협상이라는 게 어려울 거 뻔하니까 여기 가서 거짓말 하면서 시간만 끈 거야. 이게 발각되죠, 당연히 협상은 결렬되고 일본이 재침공합니다. 조선은 근데 그 사이에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는데 특히 무슨 도감을 만들고 있었다? 훈련도감이라는 직업군인으로 된 정예 부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었죠. 삼수병이라고 포수, 조총 쏘는 애들, 그 다음에 사수, 이거는 활 쏘는 애들, 그 다음에 살수, 활 쏘는 애들, 창 쓰는 애들,
총수들 포수, 사수, 살수로 이루어진 삼수병 체제로 이루어진 직업군인 부대를 이미 만들어 놔서 전쟁에 충실히 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유재란이 발발했을 때는 조선이 임진왜란 때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산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울산성 전투에서는 일본군을 막 밀어붙여. 그래서 일본군 애들이 여기서 거의 전멸할 뻔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막 굶어 죽을 뻔해가지고 막 말 가죽 뜯어먹고 막 이상한 엄청 고생 많이 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요. 그리고 때마침 누가 죽냐면 누가 죽죠? 히데요시. 히데요시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요. 죽을 때 철수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 정치 싸움에 얽혀서 고생하던 이순신이 무슨 해전에서 이깁니까? 명량해전에서 12척으로 몇 척을 이겨요? 122척을 진짜 꽤 무수죠. 신화적인 승리를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도망치는 일본군을 무슨 해전에서? 노량해전에서 무찌름으로써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이게 임진왜란이죠.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는 뭐 간단합니다. 누가 피해를 엄청나게 봤다? 조선이죠. 조선의 엄청난 피해입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했고요. 800에서 100만이 사망한 거야. 그리고 포로로 엄청나게 잡아가죠. 그 다음에 농경지가 엄청나게 쓸모없게 황폐화됩니다. 150만 결. 농사를 짓는 게 150만 결이었는데 전후에는 33만 결. 5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고 많은 문화재가 약탈되고 파괴됩니다. 조선만 피해 다 여기가 전쟁터였으니까 그렇죠. 다음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명나라 조선 약간 도와줬던 조금 도와줬죠. 어쨌든 순망 치안 때문이었지만 명나라는 조선의 아버지의 나라가 됩니다. 조선이 지나치게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제조지은이라는 관념이 발생하게 돼요. 제조는 다시 만들어 주었다. 다시 제자.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는 뜻이야. 은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다시 만들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게 외교적 부담감으로 작용하죠. 이제 명나라를 배신할 수 있겠어? 국가 간에는 절대적이란 건 없잖아요. 명나라가 수틀리게 나오면 싸워야지. 근데 이제 배신할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전쟁 후에 국제 정세가 막 변합니다. 명나라랑 조선이랑 일본이랑 싸우는 통에 여신족 애들이 급성장하죠. 어떤 나라를 세우냐면 후금. 그렇죠? 후금이 건국되고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어요. 히데요시 정권에서 에도 막부라고 해서 권력자가 그러니까 히데요시에서 가문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권력이 바뀌고요. 조선의 정치 지형도 변합니다. 기존의 의정부 대신에 비변사라고 해서 원래 전쟁 준비하던 곳이죠. 비변사라는 곳이 최고 기구가 되면서 이게 조선 후기로 쭉 가게 되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은 조선을 완전 송두리째 바꿔놔요. 그리고 어쨌든 조선은 이때 망하지 않고 버텨냄으로써 조선 후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선조는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또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갑니다. 자, 선조는 당시 첫 번째 부인이 의인왕후였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첫 번째 이제 부인이 이제 후궁이 공빈 김씨라고 해서 임해군 광해군을 낳았는데, 임해군은 약간 미치광이였다고 하죠. 그래서 세자가 못 되었고, 광해군은 이제 전쟁 중에 세자가 되죠. 그래서 엄청난 활약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빈 김씨라고 이제 두 번째 후궁을 뒀는데, 이제 신성군, 정원군 두 명의 왕자가 있었다. 근데 신성군도 약간 미치광이었고, 이제 정원군은 이미 광해군이 세자가 된 상황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 정원군의 아들 두 명이 능양군, 능창군 뭐 이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둘 다 후궁이었기 때문에 후궁이에요. 후궁. 정실 부인이 아니었어. 그래서 말년에 임모광후라고 19살짜리 이제 정실 부인 왕후를 새로 얻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영창대군이라고 또 아들을 한 명 더 낳아요. 그래서 세자가 버젓이 있는데 정실 부인의 아들을 새로 딱 낳는 거야. 그래서 이 광해군의 입지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후궁의 아들로 세자가 있는 거고 정실 부인의 아들이 말년에 새롭게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광해군이랑 영창대군이랑 라이벌이 된 거죠. 이때 광해군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빠가 자기를 딱 지지를 해주면 끝나는 건데 아빠가 누구를 이뻐해 버리냐면 이 상황에서 누구를 이뻐했을까? 저기 막내 아들 영창대군을 이뻐하죠. 야, 영창대군을 이뻐해. 세자를 이뻐해야지. 세자가 고생 다 했는데. 급기야 광해군이 아침에 인사하러 오는 걸 받지를 않습니다. 이걸 한 10년 동안. 그러다가 선조가 갑자기 죽죠. 그러니까 일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 따르면 선조가 밤에 뭐 먹다가 죽었대? 찹쌀떡을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세자였던, 스트레스를 엄청 받던 세자였던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광해군이 딱 왕이 됐을 때 어떤 선택하겠어? 이 스트레스를 막 받았으니까 당연히 누구 죽이겠어요? 그쵸, 영창대군 죽이겠지. 또 누구 죽이겠어? 뭐 이런 사람들 죽이지 않겠어요? 그쵸? 그쵸?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